안녕하세요, 여러분 친구들. 2026 수능특강 사회문화 3강 환유엄 관리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고등학생 친구들에게는 조금 많이 어려운 경제 용어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배경 지식부터 조금 확립하고 그리고 이제 본문 해설하도록 할게요. 자, 꼼꼼하게 필기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환유엄 관리 자체가 환율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환율부터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환율은 서로 다른 두 화폐의 교환 비율 줄여서 환율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서로 다른 두 화폐의 교환 비율을 이 글에서는 적어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외국 돈 한 단위를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내야 되는 우리 돈의 크기다 라고 재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돈도 우리가 사올 수 있는 재화처럼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달러 환율이 있죠. 달러 환율. 자, 1달러를 우리 돈으로 얼마 바꾼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환율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발상을 바꾸면 우리 돈으로 지불한다. 즉 1달러를 우리 돈으로 사온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이해를 해줄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환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변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환율 변동되는 그래프도 많이 보고 했을 건데 이 변동된다는 사실이 일반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기업의 거래에도 특히나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 애플이나 삼성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크게 영향을 많이 받겠죠. 자, 그래서 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잠깐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갈 건데 자,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자료를 가져왔어요. IMF 때 자료를 가지고 왔거든요. 1997년 9월 911원의 환율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1달러를 사오기 위해서 우리 돈을 911원을 지불할 수 있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3개월 만이죠. IMF가 터지고 12월입니다. 그해 12월에 1997원의 가격으로 1달러를 사오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1달러라고 하는 재화를 사오기 위해서 우리 돈을 2배나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3개월 만에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이런 현상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환율의 상승은 이꼴 우리나라 돈이 예전만큼 하지 못한다. 즉 예전에 우리나라 돈으로는 1달러를 사올 수 없고 2배나 되는 돈을 내야지 1달러를 사올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국의 통화 가치는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통화의 가치가 하락했다. 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돈이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오는데 크게 메리트가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즉 환율이 이렇게 변동되게 되면은 외국 기업과 거래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해서 외국의 것을 사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 환율이 상승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환율이 하락했을 때는 자국 통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했다라는 개념이니까 뭔가 반대의 어떤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기업 거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이런 식으로 환율을 기업과 좀 관련 지어서 이해를 해봤는데 기업들에게 이 환율의 변동이라는 것 자체가 예상 불가능한 어떤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가지고 오잖아요. 우리가 이 지문에서는 그걸 환위험이라고 배우게 될 거예요. 자, 환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환율이 기업의 예상과 다르게 변동해서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정도입니다. 즉 변동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환위험 이꼴 변동 가능성이구나 라고 이해를 했을 때 여러분 변동 가능성이라는 걸 성적에 대입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성적이 변동 가능하다라는 거는 성적이 나락간다라는 거 말고도 성적이 상승한다 이런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환위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우리가 예상과 다르게 변동해서 환율이 기업에게 이롭게 예를 들면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이롭게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자, 어떤 상황에서는 환율이 상승하는 게 나쁠 수도 있어. 그러면 환율이 상승했을 때 기업의 예상과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지. 즉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득도 있고 손해도 있고 두 개를 포괄하는 개념인 거예요. 변동이기 때문에 절대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위험이라는 말 자체가 환위험에 있는 위험이란 말 자체가 경제학 용어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주식 투자하는 친구들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여기서 리스크가 위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dangerous 하다라는 느낌의 위험이 아니라 리스크의 위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경제학에서의 위험이라는 거는 미래의 상태가 현재 기대한 것과 다를 가능성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근데 하이 리스크를 가질수록 하이 리턴이 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변동 가능성이라는 거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덩치가 큰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이면 대기업일수록 리스크가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하이 리스크에 따라서 하이 리턴이 올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 리스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손해도 너무 막심할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대형 기업일수록 손해가 큰 경우에는 좀 휘청휘청거릴 수도 있겠죠. 국내 산업에도 좀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삼성이 막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 주식이 절반으로 반토막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리스크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국민전 단위의 그런 어떤 좀 국제적인 단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리고 큰 기업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를 피하고 어찌됐건 조금 통제 가능한 변수로 만드는 걸 좀 좋아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줄이고 싶어하는 어떠한 경향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파생 상품을 이용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파생 상품이라는 걸 한번 이해를 해볼 건데 다른 대상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우리가 파생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대상은 여기서 기초자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기초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파생상품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똑같은 말인 것 같죠?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얘기로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자, 채권, 통화는 여기서 위에서 봤던 그 달러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주식 이런 금융상품과 농산물, 석유, 금 이러한 실물 자산을 포괄하는 개념이 기초자산인데 자, 우리 아까 위에서 달러도 환율이 변동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채권, 주식 이런 것들도 가치가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자, 그 해의 풍작이냐 흉년이냐에 따라 가지고 또 역시 가치가 변동되죠. 가격이 변동된다는 뜻이에요. 석유 가격이 변동돼서 무슨 파동이 일어난다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을 거고 금이 쌀 때 많이 사놔야 돼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즉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가치가 변동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기초자산이 있어요. 이 기초자산의 가치가 변동이 돼요. 이 변동하는 걸 이꼴 우리가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거였죠? 즉 변동 가능성이 이 리스크였으니까 이 기초자산이 이제 가치가 계속해서 변동하는 거를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보험 같은 느낌으로 들어놓는 게 파생상품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서 파생상품의 가격이 결정이 되고 이 파생상품을 통해서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특히 이 글의 후반부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자산이나 특정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사고팔 수 있도록 상품한 것이다 라는 말로 조금 어렵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파생상품에 선물계약과 옵션이 있고 요거와 관련된 개념이 이 글에 좀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각각 또 한번 이해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물 상품부터 볼 건데 이 선물이 프레젠트의 선물이 아닌 것 같죠? 자, 밑에 영어를 보니까 퓨처라고 적혀 있어요. 즉, 이 선자가 미리 선자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이 선물 계약 자체가 미리 계약하는 거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인 게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미리 계약을 할 거예요. 왜 때문이냐? 일정한 품질과 수량의 어떤 물품 또는 금융상품을 이게 뭐냐면은 기초자산입니다. 기초자산이 변동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리 계약을 해버리고 싶은 거야. 이게 이만큼 변동하면 상관없지만 이만큼 변동하게 된다면은 내가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내가 감당 가능한 선 안에서의 가격으로 내가 미리 통제 가능한 가격으로 이제 미리 계약을 해버리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미래 어느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고 팔기로 미리 약속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계약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서 거래 당사자 중에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손해를 본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행돼야 된다라는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선물 계약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보고 넘어갈 건데 자,
잠시만요. 자, 밑에 있는 예시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귤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시를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왔는데, 자, 귤을 연이라는 사람이 귤을 사고 파는 제주 농가로부터 귤을 받아들여서 마트로 이제 사고 파는 어떤 중개상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때 중개상 입장에서는 귤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번 사들였을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개당 1,000원 정도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조금 말도 안 되지만. 자, 개당 1,000원 정도로 사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적어볼까요? 개당 1,000원. 귤. 평균적으로 개당 1,000원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몇 개 사온다, 100개 사온다라고 할까요? 자, 100개 정도 사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얼마죠, 여러분? 10만 원인가요? 10만 원밖에 안 돼요? 자, 큰일 났네. 자, 10만 원에 총 소비를 해서 연희가 이제 귤을 사온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연희 입장에서는 10만 원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 제주농가에서는 귤을 이렇게 준다라고 거래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볼게요. 10만 원. 자, 이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 제주농가에서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지금 농사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귤값 올해 진짜 폭락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귤값 폭락할까 걱정돼 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은 귤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한 3개월 뒤면은 개당 한 800원 정도? 요렇게, 아니 개당 500원 정도? 요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은 제주농가 입장에서는 연희한테 이제 어떤 딜을 건넬 수가 있겠죠. 어떤 딜을 건네느냐? 자, 우리 거래를 하자. 무슨 거래를 할 거냐면은 선물 계약을 해보자. 자, 그래서 내가 3개월 뒤에 너한테 일정하게 팔게, 미리 좀 계약을 해도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자, 그래서 제주농가 입장에서는 폭락하면 한 500원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손해가 너무 막심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5만 원밖에 못 벌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5만 원밖에 못 벌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손해는 많이 크게는 입지 않아야 되니까 800원의 딜을 한번 보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800원에 내가 너에게 납품을 할게. 그래서 800원을 100개, 800원짜리를 100개 너에게 팔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3개월이라는 미래 상황 뒤에. 그리고 그거를 미리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미리 계약을 했으니까 연희 입장에서는 폭락할 거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폭락할 것 같지는 않고 적어도 800원 이상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거래 딜에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선물 계약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리얼로 3개월 뒤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3개월 뒤. 자, 두 가지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진짜 폭락을 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진짜 500원으로 폭락을 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시장가가 개당 500원이니까, 자, 그러면은 500원이니까 당연히 100개 하면은 5만 원이겠죠? 자, 그래서 제주농가 입장에서는 5만 원에 원래 판매를 해야 되는 거였었는데 연희가 미리 800원에 사가기로 계약을 했잖아. 이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계약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5만 원에 팔 뻔했는데 8만 원에 팔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농가 입장에서는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물 계약 잘했네요. 근데 연희 입장에서는 5만 원까지는 안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 5만 원으로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는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나중에 시장가가 자연스럽게 5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을 텐데 본인은 8만 원을 주는 상황이 되었다 이 말인 거지. 아니 그러면은 연희 입장에서 좀 불쌍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팔 수밖에 없으니까요. 마트에는 또 5만 원에 납품을 하게 될 거니까 3만 원 손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지. 자, 그런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좀 손해가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계약이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근데 만약에 폭락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시다. 폭락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년 그대로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10만 원이래요. 1,000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개당 1,000원이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계약을 했던 만큼 1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에 이제 연희가 제주농가한테 살 뻔했습니다. 자, 살 뻔했었는데 이 10만 원의 가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선물 계약했던 가격, 즉 8만 원에 사들이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연희 입장에서는 10만 원 줘야 됐는데 8만 원밖에 안 준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연희 입장에서는 2만 원 이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주농가에서는 폭락을 걱정해가지고 쓸데없이 딜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제주농가가 손해를 입는 상황까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주농가의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조금
개인에 가깝잖아요. 근데 이게 기업 단위로 커지게 된다라면은 이러한 조금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선물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왜 때문이라고요? 자기가 감당 가능한 손해로 변수를 통제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농가 입장에서는 어찌면은 보험을 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 단위로 가게 된다면은 이런 딜을 하는 게 나중에 손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보험을 미리 들어놓고 나의 걱정, 리스크 부담을 줄여준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좀 자기한테는 뭔가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손해랑 상관없이요. 자, 그런 게 선물 계약의 어떤 개념인데 사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누구 한 명이 좀 손해를 좀 보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옵션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옵션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옵션. 자, 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자산을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권리예요. 권리. 자, 선물 계약은 계약이라고 했었죠. 근데 옵션은 진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사자 쌍방이 그러니까 반드시 이행할 필요는 없어.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리를 행사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초상권을 가지고 있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행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거랑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나한테 이득인데? 하면 행사하고, 아닌데? 하면 포기할 수 있는 단순 권리의 개념을 사고 팔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되게 경제가 많이 발전했죠. 여러분, 권리도 사고 팔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자, 권리도 역시 파생 상품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줄 수 있느냐. 자, 콜옵션과 풋옵션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정한 상품으로 가격으로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뒤에 또 나올 거예요. 풋옵션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상품을 팔 수 있는 권리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살 수 있는 권리, 팔 수 있는 권리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때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걸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옵션 거래를 체결할 때 옵션 매수인이 옵션 매도인에게 지불하게 되는 권리에 대한 가격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고 파는 게 뭐라고요? 실제 대상, 예를 들면 귤이라고 친다면 이 귤을 사고 파는 걸 미리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사고 팔아요? 권리를 사고 팔잖아요. 그럼 권리의 가격이 필요하겠죠. 옵션 프리미엄 자체가 권리의 가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요 제주농가 상황 다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얼마의 가격으로 책정을 했었더라? 자, 귤 개당 1,000원이라고 했었죠. 말도 안 되지만 의 가격으로 이제 통상적으로 100개씩 거래를 했던 연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었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제주 농가 입장에서 원래 이 귤값 폭락하겠는데 이런 폭락에 대한 걱정이 들어. 폭락 걱정. 자, 그래서 아니 500원으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는 거야. 자, 걱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미리 100개를 팔아버리는 걸 미리 계약을 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약을 해버릴 거예요. 자, 연희한테 딜을 하는 거죠. 자, 연희야, 내가 딜을 걸게. 어떻게 딜을 걸 거냐면은 3개월 뒤에 네가 나한테서 800원의 귤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할게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번에 거래는요. 자, 권리를 판매하는 거래입니다. 이거 미안해요. 권리를 판매. 자, 이 권리라는 것 자체가 또 뭐냐? 여기서는 판매하는 거였고, 연희 입장에선 사들이는 권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연희 입장에서는 내가 800원에 귤 100개를 살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콜옵션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콜옵션. 자, 그래서 권리를 판매한 결과 이게 귤을 살 수 있는 권리였어. 귤을 살 수 있는 권리.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콜옵션이라고 보면 되고, 그 가격은 500원으로 떨어질까봐 걱정되기 때문에 적어도 큰 손해는 안 봐야지, 800원에 팔아야지 라고 하는 어떤 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진짜 3개월 뒤가 되었어요. 자, 3개월 뒤
아까 봤던 것처럼 3개월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리얼로 가격이 폭락될 수도 있고 폭락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만약에 폭락이 안 된 상황이라고 봅시다. 이번에는. 자, 그래서 만약에 폭락이 안 됐어. 그래서 그대로 귤 개당 1,000원 가격대가 시장가에 형성이 된 거야. 그래서 개당 1,000원의 가격에 시장가에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권리를 거래를 안 했다면은 제주 농가로부터 연희는 1,000원으로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권리를 샀어요. 귤을 8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샀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콜옵션을 행사하면 돼. 즉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 이 말인 거야. 권리를 행사해서 진짜로 800원에 사드립니다. 그럼 연희 입장에서는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연희 입장에서는 800원 곱하기 100개였으니까 이게 얼마였지? 8만 원이었나? 8만 원 이라고 하는 가격으로 귤을 사올 수가 있었어. 근데 이 귤을 사오는 거는 그때 거래의 약속이었고, 우리가 아까 이 옵션이라고 하는 건 권리고 권리를 판매하는 가격이 있다라고 했었잖아. 자, 이 권리를 판매하는 가격이 뭐였냐면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거였거든. 그래서 8만 원 플러스 이거는 그냥 내가 거래를 한 거니까 권리 가격까지도 줘야 된다 이 말인 거지. 권리의 가격은 옵션 프리미엄이고요. 옵션 프리미엄.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귤 개당 예를 들면 10원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개당 10원이면 얼마예요 여러분? 1,000원인가요? 자, 그래서 옵션 프리미엄 전체 1,000원 까지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81,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결국에는 제주 농가한테 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사들인 거는, 연희가 사들인 거는 권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무슨 권리냐면은 800원에 귤 100개를 살 수 있는 권리야. 그 권리에 대한 가격으로는 개당 귤 한 개당 10원씩 쳐가지고 옵션 프리미엄 전체 1,000원의 가격을 사들였다라고 볼 수 있고, 나중에 3개월 뒤에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권리를 행사해서 실제 8만 원을 지불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폭락을 안 했어요. 진짜 3개월 뒤에 폭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자, 폭락을 했어요. 폭락을 하면은 제주 농가가 생각했던 것처럼 500원 단위로 좀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연희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했었지. 자, 연희 입장에서는 비싸게 사들여서 싸게 파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럼 연희 입장에서는 이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어? 없겠지? 그래서 이때는 그냥 행사 안 하면 되는 거야. 그치만 여러분, 권리를 사들였던 가격은 별도죠? 그래서 옵션 프리미엄 1,000원은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옵션 프리미엄 1,000원은 주고 권리는 사왔으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혹시 좀 비교가 되겠나요? 좀 쉽게 이해시키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선물 계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당사자 쌍방이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거다. 근데 옵션은 반드시 이행할 필요는 없고 권리이기 때문에 행사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이 권리를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권리에 대한 가격은 별도로 지불해야 된다. 이거 전부 다 뭘 위한 거라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거다. 이런 개념을 조금 정리하고 들어가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진짜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 기업 활동에서 위험이란 미래에 대한 예측의 불완전성에서 기인한 불확실성으로서, 자, 실제적인 결과가 기대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불확실성이라고요. 위험이란 건. 근데 이제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리가 환위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국제금융거래에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중에 환위험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변화될 가능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즉 이제 환위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환율 변동으로 기인한 불확실성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불확실한 거는 사실은 이득의 방향으로도 불확실할 수도 있고 손해의 방향으로도 불확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설명하네. 환위험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의 가능성도 고려하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든 현재 예상과 달라질 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자, 1문단 정리하면 요거지.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발생하는데 그걸 환위험이라고 해. 이거는 손해 방향도 있고 또는 이득의 방향도 있고. 자, 2문단 들어가겠습니다. 환위험은 환율 변동과 환노출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며, 자,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환위험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 이 환위험 같은 경우는 기업이 약간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요인을 좀 통지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환위험은 환율 변동 곱하기 환노출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공식이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밑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위험은, 잠시만요. 환위험은
환율 변동 곱하기 환노출이다. 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변인 같은 경우에는 환노출 먼저 설명을 합니다. 환노출은 죄송해요. 잠시만요. 자, 환노출은 외화로 표시된 자산 마이너스 외화로 표시된 부채, 또는 외화로 표시된 현금 유인 예상액 빼기, 자, 그 다음에 외화로 표시된 현금 유출 예상액을 의미하는 순노출로 측정할 수 있는데까지 끊어볼게요. 자, 환노출은 뭘로 측정 가능해? 순노출로 측정 가능해. 순노출이 뭔데? 여기 앞에서 설명했던 거 라고 정리를 했을 때,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환노출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이제 파악할 수 있냐? 순노출이라고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자, 근데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은, 외화로 표시된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냥 외화 거래에서 우리가 달러를 사용해가지고 거래를 한다든지 엔화를 사용해서 거래를 한다든지, 일단은 외국의 화폐로 거래하고 있는 것에서의 자산, 그리고 외국의 화폐에서 거래하고 있는 것에서의 부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외국과의 거래에서의 자산 마이너스 부채,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순노출은 자산 빼기 부채입니다. 여러분, 부채가 뭔지는 알죠? 빚이죠, 빚.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자산이 크고 부채, 빚이 적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득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반대 상황으로 자산은 적고 부채가 많아. 그러면은 빚이 많은 상황이니까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그 둘 다 이득이 크든 손해가 크든 뭔가 절대값이 크다면은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고 볼 거야. 즉, 외화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외화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건 외화에 많이 의존한다는 뜻이겠지? 즉, 환위험이 커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 약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또는 외화로 표시된 현금 유입 예상액이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유입, 쉽게 말하면 현금 유입 예상액이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은 외화로 표시되어 있는 현금이라는 것 자체가 달러지 않겠어요? 달러 유입 예상액이라고 간단하게 볼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달러에 의한 수입,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외화로 표시된 현금 유출 예상액은 유출이니까 지출에 가깝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수입과 지출 인데 이게 달러 버전인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순노출의 두 가지 개념이었어요. 근데 뭐가 됐던지 여러분들 이게 결국에는 외화에 얼마나 의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가 라고 조금 직감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로 뭘 순노출을 통해서 뭘 측정할 수 있다고? 환노출을 측정할 수가 있다고. 자, 그랬는데 순노출의 절대값이 클수록 이라고 했어요. 자, 자산 빼기 부채가 자산이 만약에 커. 그래서 결국에는 플러스 값이 엄청 절대값이 크다 치자. 또는 자산 빼기 부채가 진짜 커. 그래서 마이너스 값의 절대값이 크다고 치자. 근데 뭐가 됐던지 절대값이 크면 뭐라고? 결국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런 절대값이 클수록 환노출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손해이든 이득이든 결과적으로 절대값이 크다라는 거는 이제 환율 변동에 굉장히 많이 얽매여 있다라고도 이해를 해줄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이 순노출에 절대값이 의미가 있다, 유의미하다. 이 절대값이 유의미하게 환노출에 영향을 준다. 자, 예를 들어서 라고 했으니까 예를 통해서 이해해 봅시다. 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하면은요, 순노출이 10만 달러인 기업은 100만 원의 손해를 입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100이죠? 자, 그리고 1만 달러인 기업은 1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0만 원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결국에는 100만 원의 손해든지 10만 원의 손해든지 간에 환율 변동에 따라 가지고 순노출의 크기에 따라서 순노출이 10만이면은 절대값이 10만이면은 이만큼 손해. 절대값이 1만이면은 이만큼 손해. 즉 절대값이 더 큰 기업이 더 많은 손해를 입고 있구나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지. 네, 환율 변동과 달리 환노출은 개별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래. 그래서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노출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두 가지 알 수 있죠. 일단은 환노출을 이제 관리하는 기법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겠구나라는 걸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알 수 있는 거는 환율 변동과 달리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즉, 이 환율 변동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요인 중에서 자, 꼽혀서 결정이 되는 건데,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환율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대단한 파동이잖아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트럼프, 일론 머스크 이런 엄청 거대한 개인이 온다고 하더라도 환율 변동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는 좀
힘들죠? 자,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거와 다르게 환노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자산 빼기 부채, 유입 빼기 유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다. 관리는 이걸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환위험을 줄이려고 노력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자, 여기까지가 1문단, 2문단 정리를 한번 해본 건데 2문단, 3문단은 요 개념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지 3문단부터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3문단 들어갈게요. 환위험 관리 기법은 다양한 종류의 환노출을 관리해서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뜻한다. 자, 불확실성이 뭐였지? 위험이었지. 요 위험. 자, 그래서 여기 있었죠. 그래서 환노출을 관리를 해서 경영상의 불확실성, 여기서는 환율에 의한 불확실이니까 당연히 환위험이겠고 얘는 환위험으로 바꿔도 말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좀 줄이거나 제거를 하는 방법이 환위험 관리 기법입니다. 이때 이걸 해지 기법이라고 다른 이름으로도 붙인대요. 해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울타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험이 다가오지 않도록 방지한다, 울타리를 친다, 이런 기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해지 기법에 따라서 수반되는 거래 비용, 효율성, 기타 등등 기업 전반에서 좀 중요한 유의미한 요인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환위험의 종류와 크기, 미래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양한 기법을 비교, 검토해서 효율적인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 자, 넘어가. 환노출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거래 노출은, 자, 지금 뭐 얘기를 했지? 환노출 중에 거래 노출이 있다고 했지. 그래서 환노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다양한 종류 중에서 그 중에 뭐라고? 여러 가지 쭉쭉쭉쭉쭉 있는데 거래 노출이라는 게 있대. 거래 노출. 자, 이 중에 거래 노출은 외화 표시 거래의 청산 과정에서, 그러니까 자, 외화로 표시되어 있는 거래 라는 거니까 외화 거래예요. 그 상황에서의 청산 과정에서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서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여기다가 쓸까요? 빼서 쓸게요. 자, 거래 노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 결국에는 외화 표시 거래, 외화 거래라고 간단하게 적을게요. 외화 거래의 청산 과정이 있었어. 그러니까 거래를 시작하고 끝내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과정이 굉장히 길다면에, 특히 기업 간의 거래라는 거는 한 번에 딱 잘라가지고 바로 돈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거래는 아닐 수도 있잖아. 굉장히 한 3개월, 4개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 그러한 과정에서 환율 변동을 인해서 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 그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환차익,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한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거래 노출이라는 거는 노출 이꼴 외화 거래 청산 과정 가운데에 환율 변동이 있고 그 변동으로 인해서 환율과 환율 사이에 변동 전과 변동 이후에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익, 그 환차익, 환율 변동 전과 환율 변동 이후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정도 를 볼 수가 있겠죠. 좀 말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은 경제 용어다 보니까 환차익 그리고 환차손. 이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거래는 이미 끝났으나 결제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외화 표시 거래의 청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 이 외화 거래 과정에서 오케이 거래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대금 납부 결제는 나중에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거래에 지장 땅땅 도장 땅땅 찍고 약속 다 한 다음에 결제가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 사이에서 환율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요 사이에 환율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일어난 환율 변동이 대금 결제의 이제 가치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 자, 환율이 이전에는 굉장히 낮았는데 이후에는 높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요 사이에 있는 격차 때문에 이익과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걸 우리가 환차익, 환차손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거래 노출을 관리하기 위한 기법은 크게 내부적으로 재무 관리를 이용해서 환위험을 관리하는 내부적 관리 기법. 까지 한번 봤을 때 오케이 내부적인 게 있구나. 근데 이 기업 내부에서 뭔가를 해결하는 거구나. 자, 그리고 외환시장과, 자, 그래서 이 외환시장이라고 하는 게 환율이 변동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달러와 원화, 아니면은 이제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화폐, 그렇죠. 서로 다른 화폐가 거래되는 그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시장이나 또는 금융시장의 상품을 우리가 아까 미리 봤었던 그 파생 상품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을 이용해서 환위험을 관리하는 거는 기업 외부에 있는 어떤 상품을 이용하거나 기업 외부에서 어떤 시장을 이용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외부적 관리 기법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
자, 내부적 관리기법 먼저 설명을 하네요. 내부적 관리기법은 순노출을 줄이거나 순노출 증가를 방지. 여하튼 늘지만 않으면 되나봐. 자, 그걸 위한 조치로 네팅과 매칭이라는 게 있다. 네팅이라는 거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 상호 간에 발생하는 채권 채무 관계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자,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채권 채무 관계를 상쇄하고 없애고 이제 차액만을 결제하는 제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네팅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네트워크가 생각나고 그렇네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 안에서의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은데 위에 적겠습니다. 네팅. 자,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채권 채무 관계를 상쇄하고 없애고 이제 차액만을 결제하는 제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네팅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네트워크가 생각나고 그렇네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 안에서의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은데 위에 적겠습니다. 네팅. 자, 만약에 연암에 본사가 있다고 칩시다. 연암 본사는 당연히 여기 있으니까 한국에 있겠죠? 한국. 자, 한국의 기업의 본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지사가 있는데 지사가 미국에 있는 거야. 국어학원이지만 미국. 자, 그 다음에 지사 2가 있어요. 지사 1, 지사 2. 지사 2는 일본에 있다고 칩시다. 일본. 여기서 이제 서로 거래를 해서 이제 채무관계, 채권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상호간에.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발생했다고 쳐.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거래를 각각 결제를 하게 되면은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 총 3번에 걸쳐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사이에서 환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서로 환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거래, 이렇게 거래, 이렇게 거래하는데 큰 돈이 오고 갈 거란 말이지. 기업의 거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은행의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대금이 조금 수반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거 좀 낭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안에서 뭔가 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자, 예를 들면은 자, 요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지사 1이 연암 본사에게 50만 원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지사 2가 마찬가지로 지사 1에게 50만 원을 줘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칠게요. 자, 그리고 지사 2가 연암 본사에 또 50만 원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있다고 칠게요. 자,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치면은 각각 거래를 하면 총 몇 번 거래해야 돼? 한 번, 두 번, 3번 거래를 해야 되지. 근데 이건 좀 손해인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지사 2가 여기저기 줘야 되는 돈이 많다 보니까 얘가 퉁치려고 해. 자, 지사 2가 어차피 지사 1에게 50만 원 줘야 될 게 있지. 근데 지사 1도 연암 본사한테 50만 원 줘야 되는 일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야, 그 나한테 50만 원 주지 말고 네가 내 50만 원 대신 갚아줘.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면은 오케이. 그럼 지사 2는 어차피 연암 본사에도 50만 원 줘야 되고 지사 1에도 50만 원 줘야 되는 건데 그럼 총 100만 원 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100만 원. 자, 그러면 100만 원을 이렇게 상쇄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대신 주고 지사 1에 줘야 되는 50만 원을 지사 1이 본사한테 줘야 되는 50만 원 갚는 식으로 대신 이렇게 납부하게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치면은 본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100만 원 받았어야 되는데 100만 원 받은 셈이 되는 거고 지사 1 같은 경우에는 지사 2한테 50만 원 받을 걸 있었는데 그게 연암 본사한테 지출해야 되는 50만 원이 있었으니까 서로 상쇄시켰고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거래 총 몇 번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조금 환율이 발생할 정도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은행 대금 납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아낄 수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이때 차액을 그 이후에 계속 읽어볼게요. 이때 차액을 결제할 통화와 시점을 선정해야 돼요. 그렇겠죠, 여러분? 자, 일본에서 대금 납부를 한다 치면 엔화의 방식으로 한국에게 납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랑 엔화랑 이렇게 다 미국이니까 달러겠죠? 달러로 납부를 받을 수도 있었을 거고 엔화로 납부 받을 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본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국 통화인 뭐 원화로 납부 받을 수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결제할 수 있는 통화 같은 경우도 좀 다양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결정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제 1, 2, 3 여러 가지 거래가 쌓인 것을 한 번에 결정하는 거잖아요. 한 번에 상쇄시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바로바로 결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개별적인 거래가 있다면 바로바로 결제가 될 텐데 개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나중에 거래가 될 건데 그 거래 시점을 선정까지도 해줘야 된다 이 말인 거지.
자, 그러면 이거를 누구 한 명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만약에 지사 1, 우리가 결정할래. 우리가 통화 달러 사용하니까 달러를 하자. 그리고 우리가 좀 유리한 결제 시점에 이용을 하자. 이러면 당연히 다른 지사나 본사에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동일 그룹에 속한 3개 이상의 회사들이 관련되는 다자간의 네팅 같은 경우에는 이걸 중재해주는 중앙결제센터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룹 내의 중앙결제센터가 자회사들의 채권 채무 관계를 총괄 관리해서 다각적으로 상기하고 순 차액만을 개별 자회사들에게 통보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구나. 자, 중간 계층을 할 수가 있겠구나. 자, 그 다음에 네팅은 교환 수수료 등의 은행 비용을 절감하고 환노출 금액을 줄임으로써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쌤이 말했다시피 결제 시점이 이 여러 가지 결제들이 모인 것을 한 번에 상쇄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바로 결제가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제 시점이 늦어지거나 결제 시에 결제 시의 통화 종료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연합 본사와 지사 2 간의 거래는 엔화였는데 만약에 이 지사 1과의 거래가 달러다라고 치면은 이 달러를 엔화로 바꾼다든지 엔화를 달러로 바꾼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네팅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5문단의 매칭을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칭. 목이 좀 아프네요. 자, 매칭 같은 경우에는 외화 자금의 흐름에 불일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환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외화 자금의 유입과 유출을 통화별, 만기별로 일치시키는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은 환 위험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 게 목적인 거예요. 이거는 순노출 줄이거나 순노출 증가를 방지시키려는 게 목적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위험 자체를 만들지 않고 싶어 한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예를 들어서 이해하는 게 바로 좀 쉬울 것 같거든요.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달러로 수출 대금을 받는 우리나라 기업이 부품 및 원자재의 수입 대금을 달러로 지불한다면 자, 그러면 뭐야? 대금 받는 게 달러였지. 그러니까 유입이 달러였어. 그리고 지출하는 게 달러지. 그러면 이게 유입과 지출이 즉 수입과 지출이 통일되네 달러로. 그러면은 달러 유입과 유출이 상쇄된다. 그래서 환노출이 감소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앞에서 봤다시피 환노출이란 것 자체가 뭐였냐면은 유입 마이너스 유출이었었단 말이야. 그리고 자산 빼기 부채라고도 볼 수 있었고. 근데 여하튼 간에 이런 유입 빼기 유출이었는데 요거도 뭐였냐면은 달러였고요. 그리고 요것도 뭐였냐면 달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로 환율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달러와 달러 그대로 이제 차이가 좀 상쇄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렇게 되면은 환노출이 감소된다. 쉽게 말하면 이거야. 달러로 결제? 그럼 우리 달러로 납부할게.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면 환율의 차이로 인한 어떤 환차익, 환차손이 발생할 리가 없겠죠. 네팅이 보통 동일한 그룹 내에 적용되는 거에 비해서라고 했으니까 이거 차이점 얘기를 하겠지? 매칭은 동일한 그룹 내뿐만 아니라 제3자 간의 거래에도 자주 적용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차이점이네요. 자, 그리고 외화의 유입과 유출 시점이 어긋나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 환노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화 거래의 발생 시점에 유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여러분. 외화 들어온 즉시 외화의 유출이 있어야지 그 기간의 차이에서 오는 환율의 변동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상쇄를 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즉시 납부돼야 된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문제 상황으로는 이 내부적 기법인 네팅과 매칭 사이의 이런 차이점, 공통점 이런 걸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쌤이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필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네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순노출 줄이기, 증가 방지였는데 매칭 자체는 이 환위험을 원천적으로 없애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를 개별적인 결제를 하지 않고 채권 채무 관계를 쌓아놨다가 상쇄 그리고 차익만을 결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순노출이 좀 줄어들 수가 있다. 자, 동일 기업 내에 속해 있는 회사들 간의 거래를 해야 되고요. 은행 비용이 절감된다. 환노출 금액이 줄여진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만 이제 결제 시점이 늦어지고 통화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 네팅과 다르게 매칭 같은 경우는 원천적 제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입과 유출 차이에서 오는 이 환노출 자체를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통화별 만기별로 일치시킨다는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3자 간의 거래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팅과의 차이점이고 유입과 유출이 상쇄돼서 원천적 제거가 가능하다. 그리고 제3자 간의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게 사실은 네팅이랑 차이점이기도 하지만 매칭의 어떤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의해줘야 돼요. 뭘 주의해줘야 되냐면 외화의 유입과 유출 시점의 일치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지. 시점의 차이가 있으면 그 기간 동안에 당연히 환노출, 즉 환율 변동이 발생해서 환노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영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외부적 관리 기법은 매우 다양한데 선물한 해지와 통화옵션 해지가 대표적이다. 선물한 해지는 특정 외화를 거래일에 미리 정해놓은 환율인 선도환율로서 미래의 만기일에 인수인도하기로 약정하는 이런 선물한 계약을 통해서 환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다. 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선물한 해지라는 것 자체가 이제 특정 외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러라고 볼 수가 있겠지? 달러를 미리 정해놓은 환율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달러가 지금 현재는 막 1,000원이라고 치는데 나중에 너무 상승할 것 같으니까 미리 1,200원의 환율로 정해놓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거래를 할 때는 1,200원으로 거래를 해줘. 미리 이제 거래를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선물의 개념이니까요. 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예시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선물한 계약은 거래 체결시가 아닌 만기일에 외화의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 시점에 외화 유입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은 해당 거래 금액만큼 선물환을 선물환 계약 상대방에게 매도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에 달려 있느냐? 자, 거래 체결시가 아닌 나중에 만기일에 외화의 교환이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나중에 외화가 들어올 예정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나중을 대비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당 거래 금액만큼의 선물환을 어떻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 기업 A가 있는데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수출 대금 100만 달러를 3개월 이후에 받기로 했다라고 치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정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 기업 A가 있어요. 자, A가 있는데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했어요. 당연히 자동차는 기업 A에게서 미국으로 가게 될 거고 자동차. 자, 이런 상황이고 미국은 그러면 자동차를 받은 만큼 대금을 납부해야 되겠지? 그래서 기업 A에게 수출 대금 100만 원을 주는 상황인 거야. 100만 원, 100만 원이래요. 미안해요. 100만 달러네요. 100만 달러. 자, 그러면은 기업 A는 3개월 이후에 미국에게 100만 달러를 받는 상황인 거야. 자, 이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기업 A는 현재 환율이 1,000원이야. 근데 3개월 이후에는 1,250원으로 될 걸로 예상하고 있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환율이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3개월 이후에. 근데 돈은 지금 받는 게 아니잖아요. 돈은 3개월 이후에 받는 상황이잖아. 자, 3개월 이후에 100만 달러의 가치가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거와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기업 A 입장에서는 생각을 했을 때 자, 3개월 이후에 1,250원의 1달러의 환율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3개월 후 예상 이득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3개월 후에 1,250원의 환율로서 100만 달러를 받게 되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이 100만 달러가 곧 12억 5천 원의 가치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5천만 원의 가치다. 의 가치를 가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 이걸 예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 예상. 자, 그런 케이스인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12억 5천만 원의 가치를 할지 안 할지는 3개월 이후에 알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3개월 이후에 받게 될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는 3개월 후에 환율에 달려있기 때문에 환율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어. 1,500원으로 상승한다면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는 15억 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100만 달러는 똑같이 받는데 나중에 3개월 이후에 이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상황 케이스 1.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환율 상승. 1,500원으로.
상승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수출 대금 100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15억의 가치로 우리나라 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구나 라고 예상보다 큰 이득을 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케이스 1인 경우에는 이익인 상황이네요. 예상했던 거는 12억 5천만 원이었는데 15억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케이스 두 번째는 손해인 상황입니다. 자, 손해인 상황. 환율이 하락하는 거예요. 내가 1,250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거와 다르게 800원으로 이제 환율이 오히려 하락하게 된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은 100만 달러를 800원으로 환산을 이제 800원의 환율을 갖는다라고 봤을 때 8억 원의 가치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똑같이 100만 달러의 대금을 받는데 3개월 이후에 환율 변동에 따라서 15억이 될 수도 있고 8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야. 아니면 내가 예상한 그대로 12억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기업은 뭘 싫어한다고요? 위험 부담을 가지는 걸 좀 싫어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기업이 만기가 3개월이고 선도 환율이 이제 미리 정해놓은 환율이죠. 1,200원인 선물환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판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3개월 이후에 수출 대금으로 받은 100만 달러를 선물한 계약자에게 자 인도를 하고 자 100만 달러를 환율 미리 정해놓은 선도 환율인 1,20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12억 원이 되는 거겠지? 12억 원으로 판매를 해서 확정적으로 12억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미국 거래 대상자에게 그렇게 하면은 사실 조금 납득이 안 될 거니까요. 좀 다른 그 거래 대상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환 시장에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선물환 거래를 따로 하는 거지. 그래서 선물환 거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래 계약자가 있겠죠. 계약자에게 기업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매도를 할 거야. 자, 선도 환율을 미리 정해놓은 가격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매도를 할 거야. 그래서 내가 100만 달러 팔게 이렇게 된 거야. 100만 달러. 100만 달러. 그게 매도의 의미니까 그걸 판매를 해. 그리고 판매한 대가로서 원화를 받는 거지. 어떻게? 선도 환율 1,200원으로 환산한 원화를 받는 거지. 그래서 12억을 받게 되는 상황인 거야. 자, 그렇게 치면은 기업 A 입장에서는요. 예상한 금액은 사실은 12억 5천만 원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12억 5천만 원을 이제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은 손해가 있을 때는 좀 감당이 안 된다 이 말인 거지. 즉 환율이 800원으로 떨어졌을 때 8억 원이 되고 내가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3억 5천만 원이나 손해를 입는데 그거는 너무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5천만 원의 손해가 생길지언정 내가 예상한 것보다는 좀 떨어질지언정 내가 12억 원을 안정적으로 받아서 이제 확정적으로 얻어서 안정적인 거래를 만들어내겠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겠다. 요게 바로 이제 선도환 해지 선도환이 아니라 선물환 해지 기법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100만 달러를 똑같이 받는데 이 100만 달러의 가치가 3개월 이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3개월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확신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선물환을 미리 거래를 해버려서 100만 달러가 들어오는 만큼 그걸 매도하겠다라고 거래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안정적으로 내가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미리 거래를 하는 게 바로 이제 선물환 해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좀 간단해질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7문단으로 넘어갈 건데 6문단이 이해가 돼야지 7문단이 비교가 되겠죠? 자, 7문단. 선물환 해지는 환위험을 안전하게 제거를 합니다. 완전하게 제거를 해요. 왜냐면은 100만 달러 들어온 만큼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제거를 하고 위험을 제거를 하고 12억을 확실히 받는다라는 확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로 인해서 환율이 기업에게 유리하게 변동되는 경우에 누릴 수 있는 이익의 기회까지 사라지게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5억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없앨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지. 이때 이러한 이익의 기회를 잃지 않으면서 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화 옵션 해지를 이용할 수가 있다. 자, 통화 옵션은 뭐냐? 무조건 실행돼야 되는 건 아니야. 외환을 미리 약정된 행사 가격으로 권리를 행사했을 때 어떤 가격으로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계약이래요. 자, 그래서 매입할 수도 있고 매도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뭐냐면은 권리야. 그래서 이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계약이다. 자, 이때 매입 청구권 쉽게 풀었으면은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살 수 있는 권리, 사는 것을 요구하는 권리니까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옵션을 콜옵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옵션을 풋옵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콜옵션은 환율이 상승할 때, 풋옵션은 환율이 하락할 때 이익이 발생하는 상품이다. 그래서 각각 환율 상승의 위험과 환율 하락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환율 하락 시에 위험이 발생하는 게 앞에서의 상황이었어요. 환율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락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 있었죠? 그래서 8억 원이라고 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3억 5천이라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풋옵션을 이용하면 되겠다라는 걸 미리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 자, 통화옵션은 선불한 계약이랑 유사하기는 한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옵션 매입자가 환율에 따라서 옵션 행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즉 무조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계약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할 수 있고 없고 옵션을 행사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선택의 권리가 부여됐다 이 말인 거지.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환율이 기업에 유리하게 변동하는 경우에 누릴 수 있는 이익의 기회가 생겼다? 그러면은 내가 굳이 내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무조건 유리하게 변동을 하고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거를 무조건 시행을 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라 이 말인 거죠. 자, 이것도 예시를 통해서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옵션 매입자는 옵션을 사들이는 거죠. 사들이는 사람은 자신한테만 유리할 때만 옵션을 행사하는 권리를 가지는 대가로 옵션 행사 여부랑 무관하게 보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보험에도 보험료를 납부하듯이 옵션 매도자에게 옵션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황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다르게 접근을 했을 때 이번에는 옵션의 상황이니까 다르게 조금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 유리할 때만 옵션을 행사한다 라는 거. 근데 여기서 옵션 매입자는 당연히 나의 이런 위험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옵션을 구매하는 걸 거니까 이 상황에서는 기업 A가 옵션 매입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입. 그러니까 옵션을 사들일 거예요. 그러면은 옵션을 판매하는 매도자도 존재를 하겠죠. 근데 이 옵션이라고 하는 권리 자체를 구매하는 대가로 뭘 줘야 돼? 프리미엄을 일단 지급해야 돼. 프리미엄.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A 기업이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행사 가격이 1달러당 1,200원이고 그래서 내가 권리를 행사했을 때 1달러당 1,200원의 가격을 행사할 수 있고 옵션 프리미엄이 달러당 10원인 자, 프리미엄이 달러당 10원인 달러화 풋 옵션을 매입하면 이라고 했어요. 자, 옵션의 종류 중에서도 달러와 풋 옵션인 상황이네요. 요런 상황이라면은 자, 그래서 이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였냐면은 환율 매도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는 옵션이었어. 자, 풋옵션은 매도 청구권이었어. 매도 청구권. 많은 정보들이 나와서 조금 헷갈리죠? 매도 청구권. 자, 그래서 1달러당 1,200원에 매도할 수 있는 청구권인가 보다. 자, 그렇게 매입을 하면은 3개월 이후에 환율에 따라서 옵션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환율이 1,200원 이하예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1,250원 이상이라면은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지만은 이제 1,200원 이하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 2와 같이 환율이 800원 정도로 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상황이라면 옵션을 행사해서 달러당 1,200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즉, 자, 이 매도자에게 풋 옵션을 구입을 했었는데 그 풋 옵션을 구입한 대가로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때 풋 옵션은 판매할 수 있는 청구권이죠. 그래서 뭘 판매할 수 있는 청구권이냐? 자기한테 들어온 이 100만 달러를 내가 원하는 환율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인 거야. 그래서 매도자에게 100만 달러를 1,200원이라고 하는 미리 정해져 있는 이 행사 가격이라니까 12억이라고 볼 수 있겠지? 12억에 판매할 수 있는 청구권인 거야. 그래서 매도자는 이 기업이 권리를 실현하게 되면 12억을 주고 100만 달러를 살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풋옵션을 청구받았기 때문에 자, 매도자로부터 기업 A에게 12억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들어오고 그리고 매도자에게는 100만 달러가 갈 겁니다. 100만 달러.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프리미엄은 별도죠. 그래서 100만 달러 플러스 프리미엄 달러당 10원 이렇게 지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으니까 정리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여러분. 자, 매도자가 있었어. 매도자가 미리 결정을 했어. 뭘 결정을 했냐면은 야, 네가 나한테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줄게. 그건 결제를 따로 하자. 그래서 자, 풋옵션을 매도를 하고 즉 권리를 매도를 하고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매도하고 말이 헷갈리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프리미엄을 받기로 했어. 이거 프리미엄을 무조건 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그 권리를 실현을 하면은 진짜 본 계약이 발생하게 된다 이 말인 거지. 자, 그래서 본 계약으로 기업 A 같은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100만 달러를 주게 되고 그걸 판매할 수 있는 권리니까. 그리고 얼마를 받냐면은 100만 달러를 내가 약정한 1200의 이제 달러 환율로 판매를 하니까 12억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거야. 자, 그러면은 기업 A는 12억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프리미엄은 별도로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차감한 가격만큼 받을 수가 있겠지? 달러당 10원이라고 했으니까 1000만 원이 나가나 봐.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달러당 1200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을 차감하면은 12억 9천만 원을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12억 원을 받는데 프리미엄을 지불을 10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그 1000만 원에 프리미엄 값을 빼면 12억 9천만 원이 안정적으로 들어온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엔 1000만 원은 어쩔 수 없어요. 요 권리를 시행할 수 있는 그 보험료기 때문에 무조건 줘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대신에 이득이 생길 때는 그 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을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은 이와 반대로 환율이 1200원보다 높다면은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수출 대금으로 받은 100만 달러를 그대로 외환 시장에 팔아서 12억 9천만 원보다 더 많은 원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냐? 환율이 높아졌어. 환율이 높아져서 만약에 1,500원의 환율이 됐다고 치자. 그러면은 있잖아. 12억을 벌 수 있는 건데 아까와 같은 선물한 해지 같은 경우에 12억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12억, 15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12억으로 결제가 딱딱딱 돼야 되잖아.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거 내가 풋 옵션을 구매를 했지만은 그 풋옵션으로 구매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게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프리미엄만 지불을 하고 따로 15억이라고 하는 그 환율로 100만 달러를 갖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100만 달러를 15억 원에 가지게 되고 프리미엄 지불을 그냥 해버리게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달러당 1000만 원이었으니까 이제 달러당 10원이어서 1000만 원이었으니까 15억 마이너스 1000원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기업 A에게 얻어지는 이익 같은 경우에는 14억 9천만 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즉 11억 9천만 원보다 더 많은 원화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실문단부터는 조금 많이 복잡하죠, 여러분. 그러면은 정리를 하자면은 포인트는 뭐냐? 여기서는 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권리를 매도하는 거다. 그래서 권리를 사오는 거다. 권리를 사오는 거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이 권리는 뭐냐? 풋옵션이나 콜옵션의 권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살 수 있는 권리 또는 팔 수 있는 권리거든. 근데 여기 이 상황에서는 환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풋옵션이 유리하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사오는 거야. 대신에 그 권리 값에 프리미엄은 따로 주는 거지. 근데 딱 봤을 때 나한테 유리한 상황이야? 그럼 권리를 실현하면 돼. 그래서 권리를 실현한 결과 이제 본계약이 발생을 해서 내가 12억이라는 안정적인 돈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12억은 12억의 어떤 이득이고요. 8억보다는 나으니까요. 8억보다 나은 12억을 받는데 프리미엄 가격은 1000만 원 별도로 지불해서 11억 9천만 원을 받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이득이 안 되는 상황에는 권리 실현 안 하면 되는 거다라는 것까지도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자, 여러분 많이 힘들죠? 그래도
쌤도 지금 힘들거든요. 비슷한 말이 계속 나와가지고 말이 자꾸 꼬여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게 내신에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것까지 나올 수도 있잖아. 무슨 상황이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환율이 하락했을 때 풋옵션의 상황만 봤었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콜옵션의 상황은 언제 발생할 수가 있느냐. 자, 콜옵션은 환율이 상승할 때 이득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별도의 케이스. 자, 이거 좀 지우고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그냥 만약에 어떤 게 있을까 예시를 들어서 한번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기업 A가 미국에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철강 부품을 수입해오는 상황이라고 봅시다. 수입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수입의 상황. 수입의 상황인데 그러면은 철강 부품이 들어오는 만큼 기업 A가 미국에게 대금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100만 달러가 어디로 나가? 100만 달러가 미국에게 줘야 돼. 이때 우리가 두 가지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내가 예상한 환율보다 낮은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예상한 환율보다 높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 근데 환율이 낮아진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환율이 지금의 1,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3개월 뒤에는 1,200원으로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예상을 했을 때는 이거를 1,200원이라는 걸로 3개월 이후에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12억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12억이 나가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라고 친다면은 환율이 하락했다. 얼마로? 800원으로 하락을 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돈 8억만 쓰고서도 미국에게 대금 납부를 100만 달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 개이득인 상황이죠? 자, 근데 만약에 환율이 상승했어. 그럼 1,500인 상황이다. 1,500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15억을 써가지고 미국에게 대금 납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대금 납부는 100만 달러로 정해져 있어. 근데 3개월 이후에 내가 8억을 쓰느냐 15억을 쓰느냐 너무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상과 달라졌을 때 너무 큰 손해를 얻는 것을 방지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자, 별도로 매도자가 있어요. 옵션 매도자예요. 옵션 매도자로 하여금 옵션을 사들입니다. 뭘 사들이냐면 이번에는 환율이 하락했을 때 이득을 보기 위해서 환율이 상승했을 때 이 콜옵션을 사용하면 이득인 거지. 즉 환율이 상승했을 때 손해보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콜옵션을 사들입니다. 자, 이 콜옵션을 기업 A가 사들이는데 콜옵션이라는 것 자체가 뭐였냐면은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였어. 그래서 달러를 살 수 있는 권리. 살 수 있는 권리야. 그리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산 대신에 이제 프리미엄은 따로 지급을 해줘야 되겠죠. 프리미엄. 자, 그래서 환율이 실제로 엄청 상승을 해서 1,500이 됐어. 근데 이때 콜 옵션은 1,200의 달러를 살 수 있는 권리거든. 그러면은 3개월 이후에 와, 내가 15억을 내야 된다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권리를 실행시켜 라고 해서 1,200원으로 이제 달러를 옵션 매도자로 하여금 사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얼마에 사오는 거야? 12억 주고 100만 달러를 기업 A가 가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12억 주고 100만 달러를 가진 것을 미국에 대금 납부를 하는 거지. 그렇게 된다면은 15억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그거고 프리미엄은 별도죠. 그래서 기업 A 같은 경우에는 12억 하고 프리미엄 값 1천만 원을 별도로 지불한 다음에 미국에게 100만 달러를 납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15억을 납부하는 것보다는 이득이니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쌤이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긴 했는데 만약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연암국어학원으로 문의하면 언제든지 답변을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문제 드디어 한번 볼까요? 자, 문제.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었는데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나머지는 아닌 이유 쌤이 체크를 해놨고요. 3번 환위험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기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A라는 기업이 자동차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었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2번 볼게요. 위클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었는데 5번이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의 외화 유입 예상액이 유출 예상액보다 많을수록 이라고 했으니까 자, 유입 예상액 마이너스 유출 예상액이 뭐였지? 순노출이었었지? 즉 이 순노출 자체가 커질수록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자, 순노출
이 커지는데 이 순노출의 절대값이 중요하다고 했었어. 자, 여하튼 간에 커지면 절대값도 커질 수밖에 없겠지.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환위험이 커지겠지. 그리고 적을수록이라고 했었는데, 자, 봐봐. 외화 유입 예상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외화 유출 예상액보다 한참 적어.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마이너스 값이 좀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마이너스 값이 커지더라도 어떻다고? 절대값이 중요하다고. 마이너스 절대값이 만약에 커진다면은 그 적을수록 환위험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절대값이 커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역시 커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하튼 절대값이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3번.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였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팅이었고 니은은 매칭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비교하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기업, 네팅은 니은, 매칭과 달리 동일 기업 그룹에 속하지 않은 기업 간의 거래에 적용할 수 있다. 아니었었지, 반대였었지, 오히려 매칭이 제3자와의 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설명이 완전히 반대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다음은 3개월 후에 수출 대금 1만 달러를 받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 갑이, 자,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선물원 해지 또는 통화옵션 해지를 사용했을 때 3개월 이후에 기업 갑이 실제 수령하게 될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를 비교해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좀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왜 이러죠? 자,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봐봐요. 이게 3개월 이후에 실제 환율이 X축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자, 실제 환율이에요. 실제 환율. 근데 실제 환율에 따라서 원화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선물환 해지와 통화옵션 해지의 어떠한 그 반영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3개월 이후에 실제 환율이 계속 쭉 높아지든지 어쩌든지 간에 계속해서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가 1,200원으로 유지가 되고 고정되었다는 것은 뭘까요? 결국에는 변동 없이 무조건 이제 계약을 실행을 해야 되는 선물환 해지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요 실선 그래프 같은 경우는 선물환 해지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생각한 것보다 환율이 만약에 낮아. 자, 만약에 낮다고 하더라도 1,200원.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환율이 높아.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원의 대금을 계속해서 1,200원의 원화 가치로서 환율을 환산해서 대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선물환 회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변동이 되는 이 실선 그래프 같은 경우는 결국엔 뭐겠어요? 이 실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옵션, 통화 옵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통화 옵션. 의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수출 대금 1만 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 앞에서 봤던 자동차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수출 대금을 받는 상황. 그러면 당연히 환율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아지는 경우에 손해를 본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그때의 환율이 낮아져가지고 손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풋옵션이라고 봤었어요. 그래서 풋옵션을 시행을 했을 때는 그걸 좀 방지를 계속 쭉 해주다가 내가 이득이 되는 상황이 됐는데? 라고 한다면은 그 풋옵션을 시행하지 않고 그냥 정상 환율에 맞춰가지고 거래 대금을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통화 옵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점선 같은 경우에는 통화 옵션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여기 변화되는 변곡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변곡점. 자,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되게 애매한 숫자가 적혀져 있죠? 자, 10원만 더하면 1,200원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개월 이후에 실제 환율이 1,200원이에요. 1,200원. 자, 실제 환율이 1,200원일 때, 자, 여기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즉, 풋 옵션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제 1,200원이라고 하는 행사 가격에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1,200원 이상이면은 이득 보는 상황이니까 포기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이때 1,200원일 때 실제 원화 가치는 이렇게 10원 까인 채로 1,190원으로 환산이 돼.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10원이라고 하는 프리미엄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로 원화 가치로 환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아마도 프리미엄의 가격은
별도로 결제를 해야 되니까요. 자, 달러당 10원이었겠구나 라는 걸 유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이 프리미엄을 감소해서라도 1200이 되는 원화 가치로 환산했을 때 1200이 되는 요 선은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요 선 같은 경우에는 자 1210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1210원이 됐을 때는 그 10원의 프리미엄을 제외한 다음에 1200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지점과 요 지점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자 여기서 선물환의 선도 환율과 통화옵션의 행사 가격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동일하게 얼마라고 볼 수 있느냐? 1200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선도 환율 1200원에 무조건 거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요 선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통화옵션의 행사 가격, 자 시행하는 가격은 1200원인데 다만 1200원에서 실제로 1200원의 원화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니라 1190원의 원화 가치를 가지는 건 프리미엄을 제외한 가격이기 때문이다 라고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답이 지워졌네요. 정답은 5번인데요. 잠시만요. 5번 체크해 줄게요. 자, 500원을 봤을 때 갑이 둘 중 어떤 해지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3개월의 환율이 1200원이라면 이라는 건 뭐냐? 그냥 가만히 놔둬도 1200원인 거야. 그런 경우에는 갑이 얻는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는 선물환 해지를 선택했을 때도 얼마였지? 1200원이었지? 그때랑 동일하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200원 똑같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니까 적절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문제는 1번부터 4번까지가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번부터 한번 봅시다. 갑이 선물환 해지를 선택한 경우에는 3개월 이후의 환율과 선도 환율의 차이가 커질수록 갑이 없는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도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일단은 차이가 커질수록 원화 가치가 커진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원화 가치는 고정되죠. 왜냐하면 선물환 해지를 선택한다라면 받을 수 있는 원화 가치가 1200원은 고정되기 때문인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물환 해지를 선택을 하면은 변동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갑이 선물환 해지를 선택한 경우 3개월 이후의 환율이 1210원이라면 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갑이 얻는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는 정리를 해보면은 선물환 해지를 선택했을 때의 환율이 변동이 되었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1200원을 고정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1200원이라고 하는 가치를 갖게 됩니다. 원화 가치를. 그럼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통화옵션 해지를 선택했을 때는 어떻냐? 통화옵션 해지를 선택했을 때는 자, 봐봐. 자, 1210원일 때 통화옵션을 선택했어. 그러면 얼마야? 결국에는 원화 가치는 1200원이잖아. 그러니까 적은 게 아니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 왜냐면 프리미엄 10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통화 옵션을 선택을 하더라도 이제 크게 이득을 못 보는 상황인 거예요. 똑같은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X. 3번, 갑이 통화옵션 해지를 선택한 경우 3개월 후 환율이 1190원보다 높으면 이라고 이야기했어. 자, 1190원보다 높으면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은 갑이 지불해야 될 옵션 프리미엄은 달러당 옵션 프리미엄은 달라지지 않죠? 커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옵션 프리미엄은 고정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고정값이에요. 자, 4번. 갑이 통화옵션 해지를 선택한 경우 3개월 이후의 환율이 통화옵션 행사 가격보다 낮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화옵션 행사 가격은 1200원으로 똑같다라고 했었어요. 선도 환율이랑 똑같다라고 했었죠? 1200원입니다. 근데 통화옵션을 선택한 경우에 3개월 이후에 1200원보다 그 행사 가격보다 환율이 낮은 상황이야. 그럼 예를 들면 800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런 상황이라면은 갑은 통화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통화옵션을 오히려 행사를 해줘야지 요 800원의 가치보다도 더 높은 1190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지 않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환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옵션은 행사하는 게 이제 제거하는 방법이다. 즉 풋옵션을 행사해야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한번 봤는데 조금 많이 까다롭고 길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진짜 많이 했고요. 그래도 혹시나 조금 질문사항이 있으면 말했다시피 연암국어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